조간 브리핑. 2015년 11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경향신문 사설 김무성 대표 민주화 투사 YS의 정치적 아들 자격 없다, 이런 제목의 사설 일부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한 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줄곧 고인의 빈소를 지키고 있다고 한다. 김 대표가 고인과의 개인적 인연을 회고하면서 애도하는 일이야 이해 못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정치적 아들을 참칭하는 모습은 참으로 불편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한국 민주화에 온 생애를 바친 불굴의 투사였다. 서슬퍼런 박정희 독재에 온몸으로 저항하다가 국회에서 제명당했고 전두환 군사정권에 맞선 23일간의 단식투쟁도 벌였다. 고인에게 민주주의는 가치와 신념을 넘어서 목숨과도 같은 의미였다. 누군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을 자임하고자 한다면 그 또한 민주주의를 목숨처럼 여겨야 마땅하다. 지금 김무성 대표는 어떠한가? 민주주의를 목숨처럼 여기기는커녕 민주주의 퇴행에 선봉대 노릇을 하고 있다. 거짓과 왜곡, 억지와 불통으로 점철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선 게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사 교과서는 해방 이후 줄곧 검정제로 발행하다가 유신체제에서 국정으로 전환됐다. 박근혜 정권은 국정화 강행은 유신의 유무를 되살려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이뤄낸 민주화의 성과를 무로 돌리는, 없을 무자로 돌리는 최일선의 김무성 대표가 있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가 고인을 진정한 의회주의자라고 상찬하면서 야당을 향해 민생 최우선 운운한 대목에서는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숙청당할 때 김무성 대표는 기회주의적 처신을 거듭했다. 대통령이 삼권분립 원리를 훼손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모독하는데도 처항하기는커녕 하수인 노릇에 충실했다. 이래놓고도 의회주의를 거론하다니 염치가 없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겨냥해서 스스로를 후계자로 포장하려는 모양이다. 국민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김무성 대표는 결코 민주화 투사 김영삼의 정치적 아들이 될 수 없다. 고인을 모독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몸은 군을 떠나지만 마음은 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퇴역하는 자리에서 했던 최윤희 전 합참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이 최윤희 전 합참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불러서 조사합니다. 해상작전 헬기인 와일드캣 도입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최윤희 전 의장의 아들이 거물 무기 중개상 한모 씨와 수상한 돈 거래를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사과할 용이 없습니까? 인간적인 사과와 법률적인 사과, 또 그런 것들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훈 의원 질문에 강신명 경찰청장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도심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물대포 등의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런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특히 아직 위독한 상황인 백남기 씨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 각하시켰으니까 반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저희는 사퇴하겠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찬반 논란 끝에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대응 문제에 대해서 조사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7시간 행불 근내에 실체를 밝히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부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은 청와대에 대한 조사 결정은 대통령에 대한 조사이고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이담채 김치, 컴백홈 대리운전,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코골이 119, 좋은 사람과 플라워, 차과장 중고차, 연지연 곰탕이 함께합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일염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속보입니다. 요즘 어플로 부르는 대리가 유행인데요. 최근 컴백홈 대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김 기자 불러보죠. 김 기자? 네, 전 지금 역삼동 먹자골목 한 주차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15땡땡 전화대리보다는 컴백홈 어플 대리로 직접 대리 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고객과 가장 가까운 대리기사를 직접 골라 부르고 이동거리만큼 이용요금을 지불하는 컴백홈 대리는 합리적인 요금체계, 이용내역 제공, 영수증 출력 서비스 등으로 그동안 대리를 많이 이용하셨던 고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컴백홈 측에서는 감사의 의미로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할인 쿠폰을 펑펑 쏜다고 하는데요. 컴백홈 대리 서비스 첫 이용 전에 쿠폰 번호 C8C8을 입력하시면 대리 요금 할인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상 역삼동에서 김 기자입니다. 김 기자 감사하고요. 지금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 컴백홈 앱을 다운받으세요. 대리가 필요할 때 컴백홈. 오늘은 경향신문 일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측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전 인턴 직원 황모 씨의 신입사원 채용 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최경환 부총리 측과 긴밀히 협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서로 채용 비리가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긴밀하게 협의를 했을까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A 처장은 황모 씨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말에 황모 씨 채용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사 담당자였던 B 씨에게 여러 차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냅니다. 부총리실에 빨리 보고해서 감사원장, 사무총장에게 연락이 가서 이 사안이 잘 수습될 수 있도록 부탁을 어젯밤에 이미 한 상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쪽에다가 감사를 무마해달라 이렇게 청탁을 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결국 황모 씨 채용 과정에서 최경환 부총리 측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은 B 씨는 경향신문 기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A 처장과 최경환 의원실, C 비서관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최경환 의원실을 잇는 소통창구였고 검찰이 압수수색한 내 휴대전화에 이런 정황이 다 들어있는데 검찰은 이들을 수사하지 않고 있다. 의아하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 A 처장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기자에게 보여준 B 씨는 당시 내가 인사 담당자이긴 했지만 실제로는 황모 씨 채용 과정에서 박철규 이사장과 A 처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건 담당 검사가 나보고 당신이 정점 아니냐 이렇게 말해서 내가 화를 낸 적이 있다 라고 덧붙였다. 이 BC로 해가지고 꼬리를 자르려고 했던 모양이죠. 예. A 처장의 채용 개입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B씨를 처벌하는 선에서 꼬리 자르기 수사, 꿰어 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 상황이라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꿰어 맞추기 꼬리 자르기를 하려 했군요. 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전체 회의에서 청와대가 참사 대응과 관련해서 적절하게 업무를 했는지 이것을 조사하겠다는 건을 상정했는데 찬성 9표, 반대 4표로 가결했습니다. 통과시킨 거죠. 이로써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는
각 정부 부처에서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그리고 대통령과 참모들은 어떤 대응을 하라고 지시했는지 세월호 특조위가 조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당 추천위원들 4명은 대통령의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등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벌이자 하고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부결됐죠. 그래서 퇴장해버렸습니다. 특조위가 왜 대통령 사생활을 조사하려 하느냐, 이것이 바로 여당 추천위원들의 불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안건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조사 대상은 대통령의 사생활이 아니라 참사 당일 대통령과 참모들의 행적 그리고 대응입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대통령의 사생활을 왜 조사하려 하느냐, 이런 주장을 여당 추천위원들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들 말대로라면은 그 7시간 동안 대통령은 사생활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4월 16일이 말이죠, 평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사가 발생한 시각, 대응할 수 있는 시각은 일과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그때 대통령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공식 일정에도 없는 그런 일정 어디서 소화하셨습니까? 그래서 300명의 인명이 수장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왜 아무 역할도 안 했습니까? 이걸 밝혀내라고 세월호 특조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침몰 상황이 텔레비전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와중에 수백 명이 숨지도록 정부는 무엇 하고 있었는지 모든 국민이 답답해하고 궁금해합니다. 특조위에서 청와대 대응의 적절성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의결한 이상 대통령을 비롯해서 청와대 모든 참모들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겨레 사설 내용이었습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도 재임 시절에 9.11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응했죠. 상당히 불편했을 텐데 이를 수용했습니다. 부시만도 못한 박근혜, 이런 평가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어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민중총궐기 당시 진압 과정에서 농민 백남기 씨가 부상을 당한 것,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불명확하다, 결과가 중하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잘잘못을 판단하는 것은 이성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 농민이 부상을 당했는데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재차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과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런 불상사에 대해서 경찰청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쾌유를 빈다라고 말을 했지만, 뭐 안타깝다와 쾌유를 빈다는 말은 사과의 언어가 아니죠. 예. 진실이 두렵다 보니까 이 민주노총을 폭력 집단으로 만들려 하는 것이고요. 또 진실이 두렵다 보니까 당시 다른 시위대가 달려들어서 폭행했다, 이런 마타도를 만들어내는 정부 그리고 여당 아닙니까? 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제가 오늘 충분하게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사과를 했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인간적으로는 안타깝다면서도 법률적 사과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인간적인 사과와 법률적인 사과, 또 그런 것들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 안타까움은 표시하면서 공적인 사과는 못하는 강신명 경찰청장. 며칠 전 경찰청을 찾아온 야당 의원들에게 그 이유를 밝혔는데, 안타까움은 당연히 표시를 하지만은 그 범위를 넘어선 사과 부분은 그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명확한 다음에 제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장에 대해 백남기 농민 가족의 반응은 어떠할까? 백남기 씨 딸의 11월 23일 JTBC 뉴스룸 인터뷰 내용. 저희 아빠가 쓰러지시고 나서 지금 열흘이 됐는데 지금까지 경찰 측에서는 뭐 위로는커녕 지금 저희 아빠 상태를 살펴보러 오신 적도 단 한 번도 없고요. 예.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났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 아빠 상태조차 살피지 않았다는 거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기보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생각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예. 민주사회에서 경찰이 하는 일은 뭔가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사람들을 체포를 하고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재판에 넘기는 일을 경찰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만약에 저희 아빠가 위법 행위를 했다면 그 시위 장소에 나와 있는 경찰이 정말 수도 없이 많았고 저희 아빠는 이른이 다 되는 노인이기 때문에 경찰이 체포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절차를 밟아서 저희 아빠에게 법적 책임을 물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찰이 그렇게 조준을 해서 저희 아빠한테 물대포를 발사를 했는데요. 그러면 그 사이에 과연 그런 법적 절차들이 제대로 지켜졌는가, 민주주의 사회의 경찰이 정말 법을 준수하면서 시위대를 상대했는가, 저는 그게 좀 의문입니다. 사실관계를 따지고 나서 사과해도 사과하겠다는 결연하고도 확고한 경찰청장의 의지와는 달리 사실관계를 따지지도 않으면서 사실관계가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사과하라고 바득바득 우겼던 어떤 칠푼이 같은 분 생각이 나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국정원 그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그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금 말씀도 없으시고 또 사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여파가 크고 타격도 컸지만 외환위기와 관련해 통렬하게 사과했던 그 분 생각이 더욱 나는데.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참으로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책임을 통감하면서 뭐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선한 날씨,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립죠. 창밖은 어느새 익어버린 가을 풍경이 가득합니다. 잠시 제멋대로 돌아가는 생각들을 재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자신에게 고마운 미소를 지어보세요. 마음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몸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여전히 늘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농가의 깨끗한 수경재배로 새싹을 만들어 식품공장에서 오랜 시간 증수 건조시켜 만들어지는 새싹 땅콩차. 당신의 잠시 휴식이 되고 싶습니다. 새싹 땅콩차는 여러분께 가을 풍경이 되고 싶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의 수면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됩니다. 한 방을 써야 하는 부부와 연인, 군입대나 기숙사 입사를 앞둔 청년, 코수술, 비싼 양압기 구입, 이젠 안 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 걱정 마세요. 99%의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5개월째 이사장이 없는 직무대행 상태입니다. 장기창 전 이사장이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최저점을 받은 뒤 자진 사퇴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직무대행 체제의 그 법적 한계 때문에
공단의 신규 사업 추진은 사실상 올스톱 됐습니다. 아니 대행이 이 사업 저 사업 벌일 수는 없는 거죠.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중부발전 역시 오랜 경영 공백 상태입니다. 세계일보가 정부 부처 산하의 316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해 봤는데 어제까지 12곳이 기관장 공석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이 3곳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부와 복지부 산하기관이 각 2곳,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부, 그리고 미래부와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이 각 한 곳이었습니다. 기관장 공백이 가장 긴 곳은 시설안전공단인데 154일이었습니다. 한 5개월 된 거죠. 광물자원공사와 중부발전은 각각 151일이었고 정부 법무공단도 126일에 달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관장들 임명을 미룰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경영 공백이 갈수록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공공기관장들은 조만간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있고 임기 만료를 앞둔 기관장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공공기관 한 20곳 정도가 연말이나 연초쯤 공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경영 공백이 거의 만성이다 보니 이런 기관들이 해야 할 일, 특히 공공기관 정상화, 이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거든요. 이거에도 악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왜 그러십니까? 왜 사람이 없습니까? 진실한 친박, 진박을 찾으시느라고 그렇습니까? 실력, 능력 대신에 정권에 대한 충성도, 이런 걸로 사람을 뽑으려 한다면 경영 공백, 이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오늘 동아일보 35면에 실린 박중현 동아일보 경제부장의 20년 뒤 4대강을 보면 이 칼럼 안에 기가 막힌 내용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이겁니다. 내가 이랬지. 그거 보세요. 3년만 지나면 다들 잘했다 할 거라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도 무척 좋아하더라고.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표정은 밝았다. 4대강 사업이 급격하게 재평가되는 분위기 덕이었다. 이 MB 일당들은 4대강 사업이 명예회복을 했다, 이렇게 믿고 있는 모양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예. 이 박중현 경제부장도 사실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뒷부분에 가서 이 사업도 결함이 없지는 않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대형 재정사업이 불가피했지만 22조 원이 모두 꼭 필요한 데만 쓰이진 않았을 것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에 참여했다가 1조 원 넘게 과징금을 낸 건설업체들은 여전히 불만이 크다. 보를 세워서 물의 흐름을 바꾼 만큼 언제든 환경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생길 수 있다라니요. 생겼죠. 그러면서 박중현 부장은 어찌 보면은 이 모든 게 단임제 대통령의 숙명이다. 5년 안에 큰 업적을 내고 싶은 대통령은 누구든 반발과 부작용을 무릅쓰고 속도전으로 금자탑을 쌓으려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MB의 거대 사기극, 4대강 사기극을 단임제의 한계로 이렇게 둔갑하고 두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 지지자들은 앞으로 이런 주장을 펼 때 말이죠. 낙동강물, 정수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낙동강물 한 바가지 퍼 드시고 난 다음에 이런 소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관련 소식들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문민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 종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박진 전 새누리당 의원인데요.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어 통역을 담당했죠. 자, 그런데 오늘 서울신문에 특별기고를 했는데 이 가운데 외환위기 당시 YS와 클린턴의 대화 비사를 공개해서 상당히 주목됩니다. 박진 의원의 특별기고 일부 내용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자주 했습니다. 주로 한미 동맹 현안과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1997년 말 외환위기 때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두 분 사이의 마지막 정상회담은 1997년 11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클린턴 대통령은
한국은 경제의 기초가 튼튼해서 동남아와 같은 외환 위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 미국이 지원하겠다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며칠 뒤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상시에는 워싱턴 백악관에서 전화를 걸지만 이번에는 대통령 휴양지인 캠프 데이비드 산장에서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거두절미하고 각하, 오늘은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경제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긴급 구제금융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심하게 응징받을 것입니다. 라고 대본을 읽듯이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밴쿠버에서 클린턴 대통령의 발언에 고무됐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아연실색했습니다. 반기문 당시 외교안보 수석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모골이 송연한 부분입니다. 그 금시초문이었다는 얘기인데요. 클린턴의 전화를 통해서 IMF로부터 구제금융 받지 않으면 한국 재미없다. 대본 읽듯 클린턴이 김영삼에게 경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당시에 한국 심각하다. 이 경제 토양도 그렇고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 이거 여파가 상당할 것 같다. 이런 민간의 예측은 많았습니다.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말이죠. 클린턴으로부터 전화 받기까지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 미국의 농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비하지 못했던 점, 그래서 외환 위기를 막지 못한 책임.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생전에 밝혔듯 본인 책임 맞습니다. 대본 읽듯이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게 경고를 했던 클린턴. 예, 이 사실 IMF 외환 위기가 결국 미국의 농간 때문이었다 이런 설도 상당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힘없는 나라의 비애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여간 클린턴을 비롯한 다른 나라 국가 원수들에게 조금도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화가 오늘 조선일보에 소개되고 있네요. 한 번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내가 꽉 눌러줬다라고 말을 한 그런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을 기억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입니다. 외국 원수들, 특히 미국 대통령 만나고 오면 기싸움을 한 이야기를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네요.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과 함께 조깅을 할 때는 지기 싫어서 전력 질주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주 미국에게 단단히 찍혔다는 그런 후문도 있습니다만은 여간 그렇습니다.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처럼 철저하게 아주 굴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상반돼 보입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거침없는 말과 행동을 소개한 에피소드, 예, 이를 다룬 기사가 있습니다. YS는 남다른 승부욕의 소유자였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경쟁 과정에서 재미있는 일화를 많이 남겼다. 측근들에 따르면 YS는 언론사 카메라가 DJ 쪽으로 향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했다고 한다. 이럴 때는 즐겨 사용한 방법이 있었는데 비서진을 불러서 귓속말을 주고받는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카메라 기자들은 다시 YS 쪽으로 플래시를 터뜨렸다. 1980년대 당시 YS와 귓속말을 주고받는 장면이 카메라에 자주 찍혔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뒷날 도대체 김영삼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더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별 얘기 없었다. 덥다, 문 좀 열어라, 이렇게만 말하더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하면은 직설화법의 그 달인 아닙니까? 트레이드 마크기도 합니다. 2010년 8.15 때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로 자신과 전두환 전 대통령을 함께 초대했다고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보이니까 YS가 전두환 다 들리도록 전두환이는 왜 불렀노? 내가 처벌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도 아니다. 죽어도 국립묘지 못 간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청와대 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다고 하는데요. 이어진 오찬에서 전두환 씨가 와인 더 없느냐라고 했더니 YS가
청와대에 술 먹으러 왔느냐 라면서 소리를 쳤고, 그런 YS의 말을 듣다가 화가 난 전두환 씨가 일찍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측근들에게 다짜고짜 화법으로도 유명한 사람이 바로 YS인데, YS 비서로 정치를 시작한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YS는 측근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다짜고짜 니 그거 알제? 라고 물어보곤 했는데 우물쭈물하면 한심한 놈 이러면서 전화를 끊었다라고 회상했다고 합니다. 픽션 같은 논픽션도 적지 않게 만들었는데 1992년 대선 유세차 속초를 방문했을 때 참모들이 써준 연설 원고에는 속초에는 함경도 분들이 많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함경도에 계시다가 이제 월남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속초에는 아바이 마을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실향민들의 거주 공간으로 말입니다. 자, 그런데 YS는 실제 연설을 할 때 속초에는 이러면서 머뭇거립니다. 함경도 사람이 많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속초에는 이러면서 버퍼링이 걸린 거죠. 그러더니 YS가 끝내 무슨 말을 했느냐. 속초에는 강원도 사람이 많습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모들이 거의 기절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취임한 뒤 한 초등학교에 가서 이질교사로 수업을 했던 일화도 유명한데요. 수업이 끝난 다음 한 여학생이 대통령 할아버지는 어릴 때 무슨 꿈을 꾸셨어요? 무슨 꿈을 꾸셨기에 대통령이 되신 거예요? 라고 물었는데요. 중학교 때부터 대통령 꿈을 꿨다라는 정답을 기다리던 학생들에게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엉뚱하게도 저는 숙면을 취하기 때문에 꿈을 꾸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또 이제 퇴임한 다음에는 근처에 어느 중학교 가가지고 자신은 톨스토이의 죄와 벌을 읽고 얼마나 옳았는지 모른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당시 경향신문 기사를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 잘 아시는 대로 죄와 벌은 도스토옙스키가 쓰지 않았습니까? 예. 중앙일보 이면을 보겠습니다. 그제 저녁 7시에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입구로 한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1979년 8월 YH 무역 농성 사건 당시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였던 한 여성이었습니다. 예, 올해 벌써 환갑이 됐군요. 5분 동안 그 빈소 앞에 머물다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일종의 심정적 동지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 멀리서 배웅하고 싶었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36년 전 1979년 이 여성은 24살 가장이었습니다. 가발 제조업체인 YH 무역에 다녔는데요. 하루 12시간씩 일했고 한 달에 이틀을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손에 쥐는 돈이 월 9만 원, 부모님과 어린 동생들 끼니부터 학비까지 책임지기엔 턱없이 부족했지만 악착같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폐업, 네. 공장 기숙사에 전기고 물이고 다 끊기고 삶이 끝난다는 말이 실감나서 이 여성은 1979년 8월 9일 동료 여공들과 함께 마포구에 위치한 신민당사로 무작정 찾아갔는데 눈물 반 콧물 반으로 당사에 들어가서 김영삼 총재를 만났는데 김영삼 총재가 우리에게 건넨 첫마디가 모두 환영합니다 였어요. 정치 생명을 걸고라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라고 했죠.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던 동료의 손을 꽉 잡았어요. 김영삼 전 대통령은 배가 든든해야 힘을 낸다라면서 여공들에게 비빔밥과 물 등 식사를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부인 손명순 여사도 당사로 찾아와서 빵과 우유를 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농성은 오래가지 못했지요. 8월 11일 새벽 2시 경찰 1200명이 신민당사로 들이닥쳤습니다. 여공들은 의자와 책상으로 강당문을 막고 창문에 매달려 저항했지만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이 여성은 팔다리를 붙잡힌 채 닭장차로 끌려가는데 까만 하늘이 노랗게 보여서 눈물이 안 나왔어요 라고 했고요. 진압 직후에 21살 된 여성 근로자 김경숙 씨는 추락해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에 항의해서 당원들과 농성을 벌이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10월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됩니다.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는 약속을 지킨 셈이 됐네요. 예.
농성에 참여했던 또 다른 여성은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과 당사 강당에 둘러앉아서 아침 이슬을 부르던 기억을 떠올렸는데 김영삼 총재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데 자꾸 음이 맞지 않는 거예요. 어린 여공들이 입을 가리면서 웃었죠. 우울하고 막막한 날의 연속이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노래가 끝나고 정막이 흐르니까 갑자기 막내 여공 하나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강당 전체가 눈물바다가 됐죠.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런 여공들을 다독이면서 울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울지 말라던 김영삼 총재도 같이 눈물을 흘리더라.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에 실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 YS가 군부 세력과 손잡은 것은 사실 아이러니입니다. 예. 아이러니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말실수를 잘했죠. 예. 아이러니를 아이놀이라고 얘기를 해서 많은 그 기자들을 웃게 만들었는데 오늘 조선일보에 실린 김대중 칼럼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에게 도전할 야당 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YS는 DJ에게 통렬한 패배를 맛본다. 1차 투표에서 과반에는 미달했지만 1등을 차지한 YS는 기고만장했다. 그러나 2등의 DJ가 3등의 이철승 지지표를 모으는 데 성공해서 YS는 역전패를 당했다. 그때까지 DJ를 얕잡아 보는 데 익숙했던 YS였기 때문에 패배는 더욱 아팠다. 그러나 당원과 국민 앞에서 약속한 대로 열심히 DJ 지원 유세를 했다. 그는 후에 토로했다. 나 혼자 지방 유세를 다녔다. 수행원도 없고 청중도 별로 없었다. 밤마다 술을 마셨다. 때로는 소리 지르면서 울었다. 나락에 떨어진 기분이었다. YS는 그때 세 가지를 배웠다고 했다. 첫째, 정치란 이길 때까지 이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 둘째, 막강한 여권 세력을 상대로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셋째, DJ를 무서운 경쟁자면서 민주화 동지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가 DJ와 손잡고 민주협을 만든 것도 그 교훈 때문이었고 배신했다는 비난과 동지의 이탈을 무릅쓰고 3당 합당을 강행하고 결국 대통령이 된 것도 그 결과였다. YS는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 나라는 것은 이제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정치군인과 손잡고 대통령이 됐지만 정치군인을 단죄하는 것으로 그 빚을 갚으려고 했다. 전두환 노태우를 감옥에 보내고 하나회를 숙정한 것이 배신에 대한 속죄였던 셈이고 한편으로는 DJ를 이기는 방법이었던 것이다. YS가 DJ로 인해서 배운 것이 있다면 DJ도 YS에게 배운 것이 있다. 그 역시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에 관한 셈법을 터득한 것이다. 그는 YS가 3당 합당을 통해서 성공했다면 자기라고 5.16 세력인 김종필과 손잡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DJP 연합체제를 만들어서 대권 장악에 성공했다. YS와 DJ의 열세에서 이기는 방식은 노무현에게도 전수됐다. 노무현은 그 나름의 연합군을 만들거나 집산 이합 전략을 가동해서 이회창호를 좌초시키는데 성공한 것이다. 네. 조선일보에 방해가 있었습니다만은 정몽준 씨하고 손잡은 것도 그 한 예가 될 수 있겠지요. 자, 이렇게 정치적 승부수 또 대결 논리로 3당 합당을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이 미화하고 있네요. 그러나 3당 합당의 부정적 여파는 적지 않았습니다. 한겨레 기사를 봐야 합니다. 3당 합당에 대한 정치학자들의 평가는 냉정한 편이다. 유권자 시민들이 투표로 결정한 4당 체제, 그러니까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신민주공화당 이런 4당 체제가 1988년 총선을 통해서 완성됐지요. 이런 4당 체제를 인위적으로 허물어버린 지역 정치의 결정타라는 비판적인 평가가 많다. 김욱 배재대 정치언론학부 교수는 사실은 3당 합당으로 영호남 갈등을 더 키웠다. 4당 체제의 지역 분할은 건강한 측면이 있었는데 3당 합당은 특정 지역을 왕따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김욱 교수는 3당 합당이 없었다면 다당제가 정착하고 거대 정당에 유리한 소선거구제가 아닌 다른 선거제도로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렇죠. 4당 체제가 있었다면 지금처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그 이전에는 한나라당, 민주당 이런 식으로 양당 체제로 고착된 이런 시스템이 한국 정치를 지배할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의당도 혹은 여타 다른 가치 이념 중심의 정당도 이렇게 다당제 속에서 역할과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어야 건강한 정치일 텐데 지금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만 있는 그런 정치 구조 아니겠습니까? 정치학 박사인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도 1987년 양김 분열로 인한 영호남 균열과 이듬해 총선에서 나타난 4당 체제의 지역주의를 극복하겠다는 것이 3당 합당의 명분으로 동원되지만 오히려 인위적인 3당 합당은 영남 대 호남, 호남 대 비호남이라는 전국적인 지역 균열을 초래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질식하는 출발점을 3당 합당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박상훈 대표는 3당 합당 직전의 4당 체제를 혼란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특히 재벌, 군 관료들이 여의도 정치를 무서워했던 때는 그때가 유일했다. 여소야대 구도는 여당이 야당의 개혁 요구에 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노태우 회고록을 보면은 여소야대 시절 1988년에는 야당 주도로 많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임기 중에 입법된 양의 70%를 넘을 정도였다라는 그런 대목이 나온다. 실제로 50 청문회, 토지공개념 등의 정치적 성취들은 4당 체제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의 최장수 대변인이었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도 책에서 당시 여소야대 정치 상황 속에서 여당은 필요한 입법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공화당과 손잡고 두 야당의 협력을 구하기도 했다. 타협의 정치를 시작한 것이다. 만약 3당 합당을 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계속했더라면 우리의 정치 문화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박희태 씨 또한 표했다는 겁니다.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비고 차과장 최우진수라세요? 네, 저는 허위 또 미끼 매물은 팔아본 적 없습니다. 합당한 가격에 차를 구매해서 정직한 중고차 딜러로 소문난 저 차과장이 도대체 무슨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건지. 헐, 그걸 몰라서 묻는다는 말입니까? 네? 중고차를 판다면서 왜 새 차를 파냐 이겁니다. 지금 새 차를 산 사람들이 차라리 중고차를 사는 게 낫다면서 처 과장 당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거 아니냐고요. 처 과장 중고차, 새 차와 다름없는 최고의 중고차만 팔고 합리적인 가격에 차를 구매해 왔습니다. 010-5556-6885 010-5556-6885로 처 과장에게 언제든 연락주세요.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왜 돌아다녔니? 술은 왜 또 이렇게 많이 마신 거야? 과거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무심코 던진 말들이 2차 피해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은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주관한 제2회 폭력예방교육 올해의 강의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정현구 대구 서부경찰서 112 상황실 경감이 한국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밝힌 말이었습니다. 성폭력의 책임은 가해자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제야 성폭력 피해가 줄어들 수 있다. 네, 이런 지적을 한 것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가족 등 주변인들이 피해자 입장에서 공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해결책이라는 점도 지적했는데요. 2차 피해를 가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가족이라는 겁니다. 어렵게 부모와 형제 자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가족들도 놀라서 거긴 왜 갔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피해자가 말문을 닫으면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피해자 편에서 격려해야 성범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해외 사업 부실로 올해 3분기 1조 5천억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삼성 엔지니어링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 순환휴직을 실시합니다. 삼성그룹 계열사가 전 직원 무급 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과당 경쟁으로 인한 헐값 수주, 이 부메랑이 유가 하락, 중동 정세 불안, 공사 운영 미숙 등과 겹쳐서 대규모 손실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화랑세라고 하는데 국내 주택 경기가 향후 침체된다면 다른 대형 건설사들이 안는 그런 폭탄도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다는 거지요. 현재 그 삼성그룹의 전방위적인 구조조정이 시행되고 있죠. 화학, 방산 사업 정리에 이어서 엔지니어링과 중공업, 건설이 다음 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 중공업에 대해서는 매각설까지 나돌고 있는데요. 그룹은 부인하고 있지만 삼성카드 매각설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력 구조 조정도 시행 중입니다. 오늘 경향신문 18면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지 위안부와는 다르게 조선인 위안부는 전선의 변경으로 일본군 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위안부가 일본군 부대를 따라다녔다라는 주장을 펼친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교학사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합격본에 있던 이 문장, 마치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일본군을 따라다닌 것처럼 서술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던 부분인데요. 비판 여론이 거세지니까 교학사는 최종본에서 이 문장을 한국인 위안부는 군 주둔지에서 착취당했을 뿐 아니라 전선에 동원돼서 강제로 끌려다녔다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이 부분 집필한 사람이 바로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EBS 사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방송노조와 언론노조는 EBS 2년 편향 사장 선임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1%도 채택되지 못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대표 저자면서 연예인의 70%가 좌파라고 공개 석상에서 발언을 한 극우 2년 편향이사, 이런 사람이 방송사 사장을 맡는다. 예, 방송이 흉기가 되겠네요. 예. 거리의 사제 함세용. 정당한 민족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역사 정의가 이룩되어야 됩니다. 진진된 역사, 기술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탐사 전문기자 주진우. 낮에 막걸리를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항상 해진 옷을 입고. 근데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으세요. 유경재단도 있고 영남대도 있고 정수장학회도 있는데 막걸리만 먹었다. 저녁에 시바스리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역사와 정의의 가치가 뿌리채 흔들리며 위태롭게 저물어가는 광복 70년. 두 남자의 토크 콘서트를 만나실 때입니다.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12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대전 기독교연합회관 연봉홀. 이튿날인 12월 12일 토요일에는 낮 3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있습니다. 예스24에서 현재 티켓 예매 중이며 입장료 2만 원 중 일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에 기부합니다. 시사인과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주최하는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지요.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오늘의 날씨. 이번 주는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추위를 몰고 오는 비구름이 오늘 밤부터 내일 밤까지 전국에 다시 흠뻑 비를 뿌리겠는데요. 뒤따라 영하 30도 이하의 매우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목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겨울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낮 동안에는 체감 온도가 영하권을 맴돌 전망입니다. 강원 산간에서는 폭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10도 안팎을 머물겠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중앙일보 29면에 실린 역사전쟁 발발이 제기하는 질문들, 이런 제목의 외국인 에이단 포스터 카터 영국 리즈대 명예선임연구원의 칼럼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루비콘 강을 건넜다. 박근혜 대통령은 결코 돌아서지 않는다. 2007년 국가발행 국사교과서가 출판사가 발행한 8종의 국사교과서를 대체하게 된다. 이 계획은 퇴행적인 나쁜 생각이란 것이 만장일치에 가까운 한국 안팎의 반응이다. 불도저 별명이 붙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달리 박근혜 대통령은 한때 온건 중도의 길을 모색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적어도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혼은 신학의 문제 아닐까? 신앙의 문제 아닐까? 사실 대부분의 한국사 교과서는 어느 정도 좌편향이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모든 나라의 교사, 학자에게서 진보 편향성이 발견된다. 또 한국에서는 교과서가 좌편향이어야 좌우 균형이 잡힐 수 있다. 남자들의 의무 군복무와 국가보안법 때문에 한국은 우익 압력이 센 나라여서다. 여러 대조적인 견해를 접하는 과정에서 젊은이는 자신의 세계관을 형성한다. 그게 바로 교육이다.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